현존하는 생물 중 지능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가장 강하다는 만물의 영장 인류. 하지만 사실 이 똑똑한 인류의 크고 작은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바로 지구였습니다. 이 영상은 흐름출판의 오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욕에는 고층 건물이 즐비한 반면 런던에는 지하철망이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 손꼽히는 이 두 지역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됐을까요? 땅 속에는 그럴 만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구는 아주 옛날부터 내부작용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제공해서 고대 문명의 건축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현대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암석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역사를 통해 건축 재료를 제공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바탕의 지질학적 특징은 현대 도시들이 발달하는 방식도 결정했습니다. 편암이라는 어두운 색의 변성암 덩어리들은 도시 전체 지역에서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데요. 뉴요커들은 점심시간에 센트럴파크에서 이런 편암 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편암층은 오목한 모양의 습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이 분포합니다. 이 단단한 기반은 초고층 건물들의 엄청난 무게를 떠받치기에 좋은 기초를 제공하는데요. 오목한 부분엔 무른 암석들이 분포해서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기에 부적합합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은 그 아래의 지질학적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들이 들어선 지역은 단단한 편암이 떠받치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반면에 런던은 맨해튼과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던은 하나의 강 주변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맨해튼은 단단한 편암을 도심의 표면 가까이 보낸 반면 런던과 템스강 하류 지역 전체는 약 5,500만 년 전의 함몰 지역으로 얕은 바다에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들어 점토층으로 뒤덮였던 곳입니다. 이 런던 점토는 현대의 고층 빌딩을 세우기에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런던이 뉴욕에 비해 고층 건물이 아주 적은 이유는 도시 아래에 이 무른 점토층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점토층은 단단하지 않은 덕분에 터널을 파기에 아주 좋은데요. 런던은 1863년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건설했고 오늘날의 런던 지하철은 정차역이 270여 개나 되는 거대한 지하 교통체계로 발전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이 불편할 정도로 더운 이유도 런던 점토 때문인데요. 보통 지하 동굴은 상쾌할 정도로 서늘할 텐데 더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처음 터널을 팠을 때는 점토의 온도가 약 14도씨였고 초기에는 런던 지하철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열차 전동기와 브레이크에서 방출된 열, 그리고 수백만 승객의 몸에서 나온 열이 터널 벽에 흡수되었습니다. 촘촘한 점토는 놀랍도록 훌륭한 단열재이기 때문에 이 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지하에 머물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발밑에 있는 점토는 고대 문명뿐 아니라 현대 대도시들이 발달하는 방향을 좌우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인류는 물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영국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북해의 자연은 현대 세계를 만드는데 한 가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대가 낮은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잃었는데요. 폭풍 때문에 바다가 조금만 높아져도 경작지가 휩쓸렸기 때문에 농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부터는 바다에 새로운 농경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둑을 쌓고 바닷물을 빼내는 장치가 바로 풍차입니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풍차는 사실 과거 네덜란드인들의 피눈물 나는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풍차 건설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박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풍차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주민들에게 빌려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이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게 만든 걸까요? 새로 개간한 땅에서 농사지어 얻은 이익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곧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거대한 계획에 자금을 대기 위해 채권의 잉여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신용대출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연환경과 바다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네덜란드는 자본주의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역 풍차 건설에 필요한 주식을 사던 이 시스템은 곧 향료 제도로 가는 교역선에 자금을 대는 일로 이어집니다. 어떤 계획에 드는 전체 비용을 부분 지분들로 나누는 일은 투자자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꽁꽁 숨겨두는 대신 투자를 하도록 자극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모험적 사업에 필요한 자본 비용이 낮아집니다. 네덜란드인은 또한 선물 시장 개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크게 개선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얼마가 될지를 놓고 흥정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 혹은 1년 뒤에 잡힐 생선을 100kg당 얼마에 사겠다고 약속하는 식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파생 상품 자체를 실제 상품인 것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미 창고에 있는 상품을 놓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적인 상품을 놓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공식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앙은행도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에서 생겼는데요. 그 무렵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자본주의 도구들은 금방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 산업혁명에 필요한 금융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확신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들이 공동 자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영국의 방앗간과 공장과 증기기관은 중세 네덜란드의 풍차처럼 비용 문제로 만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금융혁신은 현대세계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을 줬는데요. 그것은 저지대 자연환경과 바다를 육지로 개간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산물이었습니다. 50만 년 전 영국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연결된 채 여전히 유럽 대륙의 일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빙기가 끝나고 따뜻한 간빙기가 될 때마다 해수면이 상승했고, 이 통로는 결국 영국 해협이 됩니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영국 해협의 탄생은 영국과 유럽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요. 분명하게 설정된 천연 장벽으로서 영국을 보호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국경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영국은 그들의 땅에 전쟁이 번지는 것을 피하면서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유럽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영국의 비교적 작은 면적 덕분에 봉건 영주들이 지배하던 땅을 일찍 통일하여 단일 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전제 군주제로부터 더 균형 잡힌 민주주의 제도로 나아간 것 또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게다가 방어할 육상의 국경이 없는 영국은 유럽 대륙 경쟁국에 비해 군사비 지출을 아주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해군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는데, 영국 해군은 단지 국가 방어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해상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외 식민지를 방어하고 상업적 이익과 교역료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만약 영국이 섬나라가 아니었다면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만약 빙기 동안 얼음이 약간 덜 얼어서 영국이 여전히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말입니다. 나치 독일에 저항하던 이 최후의 보루도 유럽을 휩쓴 독일군의 전격전 앞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또 영국은 1805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대육군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빙기가 지구에 남긴 자국은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약 260만 년 전 지구는 새로운 기후형으로 접어들었는데 빙기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 빙기는 약 11만 7천 년 전부터 10만 년간 이어지다가 약 1만 년 전부터 간빙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인류 문명의 역사 전체는 이 간빙기에서 잠시 반짝이는 불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전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도시와 고속도로, 그리고 밝은 전깃불은 이제 우주에서도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단순한 위성사진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건설해온 세계 문명과 함께 지구가 인류를 만들어온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밀집해 있는 수많은 대도시와 고속도로는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밝게 빛나는데요. 이것은 기원 후 첫 1000년 동안 숲과 토양이 쇠도끼와 쟁기질 끝에 생산성 높은 농경지로 변하면서 인류가 점진적으로 이동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육지에는 전깃불이 없는 어두운 지역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모여 살기에 부적합한 지형과 기후대가 펼쳐진 곳들입니다. 인류는 지구의 자연적 특징을 이용해서 광대한 대륙 횡단 교역망과 해상제국을 건설했고,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적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공장과 차가 멈추니 인류에게 시달리던 지구는 잠시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지구를 무한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사실 하나,
지구는 우리를 낳고 키웠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역사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 태어난 인간은 세계와 기후변화를 압도해왔지만 그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찰나일 뿐입니다. 미래의 우리는 지구와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온갖 재해가 터져나오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얽혀있는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고민에 힘을 실어줄 텐데요. 영상에서 참고한 흐름출판의 도서 오리진은 역사와 과학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을 총망라해서 46억 년 지구 역사의 장대한 여정을 전부 훑어가며 지구라는 행성이 현재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역사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담지 못한 그리스의 민주주의, 실크로드 등 인류의 이야기에 지구가 미친 거대한 영향력을 한눈에 개관하고 나아가 지식의 틀을 더 넓히고 싶은 분들에게 아마존 베스트셀러 오리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